지금부터 제85회 삼성서울병원 조선일보사 공동건강교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폐암의 치료를 주제로 혈액종양내과 박준호 교수님, 폐식도액과 김관민 교수님, 그리고 방사선 종양학과 임도훈 교수님께서 각각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강의를 해주실 박준호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준호 교수님은 성균관대 의대교수,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시며 폐암, 소화기암, 감, 담도, 췌장암, 육종 등에 대해서 진료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박준호입니다. 저는 이제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주로 하는 일은 환자들을 항암제로 치료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첫 번째는 일반적인 폐암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주로 이제 폐암 치료 중에서 항암제 치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폐암은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년에 150만 명 정도가 발생을 하고 이 중에 한 130만 명 중이 폐암으로 인해서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로 암 사망 원인이 많이 바뀌게 됐는데, 과거에 중요한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이었던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이런 간 질환 등은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체 사망이 주는 거에 비해서 암 사망률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발생과 암 사망률에 대한 빈도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위암이 가장 많은 발생률을 보이고 2위가 폐암, 간암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들어가서 좀 바뀐 사실이 폐암에 의한 사망률이 위암에 의한 사망률을 앞서서 우리나라 암 사망률의 1위가 폐암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미뤄볼 때 적어도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폐암에 의한 사망이 우리나라 건강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잠깐 일반적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을 유발하는 인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식습관과 흡연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이러한 사실은 음식과 생활 습관을 바꾸면 암 발생률을 최소 3분의 2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폐암으로 돌아가서,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흡연입니다. 흡연에 대해서 잠깐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 원인, 그 중에서 대기공해, 그러니까 영국의 예를 들면 시골에 사는 사람이 대도시에 사는 사람에 비해서 암 발생률이 적다라는 게 역학적으로 보고된 바가 있고, 이런 것들을 미뤄볼 때 공해나 이런 대기 오염 등이 암 발생의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게 되겠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직업적인 이유로 라돈이나 성면 이런 것들을 다루는 광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다방향적 탄산수소를 다루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폐암의 발생률이 늘어나는데, 이런 직업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흡연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폐암이 훨씬 더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라늄과 같은 방사선 물질이 폐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 근데 그러면 또 대부분 환자나 여러분께서 우리가 늘 촬영하는 엑스레이나 CT 이런 것들이 폐암을 유발시키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이런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데 쓰는 그런 방사선 물질들은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찍어도 폐암을 유발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폐암은 유전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일부 좀 높은 걸로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바이타민 A가 결핍된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그러면 폐암의 발생률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폐암에서 가장 중요한 유발인자 중에 하나는 흡연입니다. 흡연과 관련된 암은 폐암, 인후암, 구강암, 식도암, 신장암, 방광암, 췌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아주 많은데, 폐, 구강, 성대, 식도, 위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담배 연기를 마시게 되면 담배가 갖고 있는 그 발암 물질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부위에 있는 그런 암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그 폐로 흡수된 발암 물질에 의해서 직접 연기가 닿지 않지만 방광, 신장, 췌장과 같은 이런 데에 대한 암 발생도 높입니다. 또 흡연은 이런 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심근경색증, 동맥경화증 같은 이런 다른 일반적인 내과 질환의 발생도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모든 암의 30%가 폐암과 흡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흡연만 하여도 약 30%의 암은 우리가 발생률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반대적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흡연과 폐암과의 관계를 알아보면 중요한 사실은 흡연량과 직접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루에 얼마나 많이 피느냐, 그걸 또 어느 정도까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느 기간 동안 폈느냐. 예를 들면 20년간 하루에 2갑씩 흡연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상인의 담배를 전혀 피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약 60에서 70배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흡연을 중단하면 폐암 발생률이 감소하는데 약 3년에서 5년이 지나게 되면 폐암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5년이 지나면 그 위험도가 정상인에 가깝게 감소하지만 결코 정상인과 똑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담배라는 것은 절대로 시작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간접 흡연도 폐암의 중요한 원인이 되겠고, 하지만 비흡연가에서도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로 흡연과하고는 좀 다르게 선암이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흡연량과 기간에 따른 폐암 발생도를 난 그림인데, 우리가 담배를 많이 피면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다음에 하루에 피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폐암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담배를 처음 시작하는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러니까 즉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총 피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리면 어릴 때 시작할수록 폐암의 발생률이 늘어나고 폐암에 의한 사망률이 늘어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직접 담배를 피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옆에서 담배 피는 사람 옆에서 지속적으로 노출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간접 흡연이라고 그러는데, 간접 흡연에 의해서도 폐암의 발생률이 증가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담배를 피는 경우에 있어서 담배를 전혀 피지 않는 부인에서도 약 24%의 폐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걸 보고되어 있고, 그러니까 담배를 피지 않은 사람에서 나타난 폐암의 약 20% 정도가 이런 간접 흡연에 의해서 폐암이 발생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은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가까운 친지나 가까운 동료에게도 위험성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폐암에 나타나는 증상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암이 암 자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나 아니면 암으로 인해서 동반된 여러 가지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폐가 기관지나 폐에 생김으로써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은 기침, 객담, 흉통, 호흡곤란, 객혈 이런 것들, 또 객담에 피가 섞인 이런 폐와 관련된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상제 부종이라든지 아니면 전이류로 해서 뼈의 통증이나 두통, 모신 구토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폐 주위나 아니면 멀리 있는 임파선이 종대가 커진다든지, 아니면 전신 증상으로 체중 감소나 전신 무력감 같은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한 부종양 증후군이라고 해서 폐암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불규칙하게 분비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폐암의 증상이라는 것은 다른 폐결핵이나 폐렴, 특히 우리나라에는 폐결핵이 많기 때문에 이런 다른 폐질환의 증상과 유사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고 다 폐암은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임상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전문의의 진찰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암의 진단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폐암을 진단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환자 문진이나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병력을 청취하게 되고, 흉부 엑선, 흉부 전산화
CT와 같은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뼈 검사, 그다음에 기관지 내시경이나 조직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우리가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를 이러한 여러 가지 폐암의 진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면 폐암의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폐암의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다른 암들과 유사합니다. 결국은 암이 어떤 것이냐, 환자의 상태가 어떠시냐,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암의 측면에서 보면 세포의 종류가 비소세포 폐암이냐, 소세포 폐암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또 해박적 병기가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 방법도 또 다 달라지게 됩니다. 또 환자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리학적 병기가 중요합니다. 이 환자가 어떤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견딜 만할 정도의 체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평가가 끝나면 그러면 치료를 국소요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신요법을 할 것이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그 환자의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을 하는 데 있어서 현대 암 치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한 가지 수술이면 수술, 방사선이면 방사선, 항암제 치료면 항암제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서 환자한테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과 가장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일기 폐암은 인프전에 전이가 없으면서 그 일기 A와 B가 나누는데 사이즈에 따라 나누는데 결국은 일기 폐암이라는 것은 폐 임파선 전이 없이 폐 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기 폐암이라는 것은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데 그 암 주위에 있는 임파선에만 전이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2기 폐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기와 2기 폐암은 우리가 수술에 적응돼서 주된 치료가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3기 폐암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직은 폐암 자체가 폐 내에 국한되어 있지만 임파선들이 조금 더 폐 주위, 종괴 주위에 있는 임파선을 좀 지나서 종격동이라는 부위에 있는 임파선까지 전이된 부분을 3기 A라고 하는데 3기 A까지는 우리가 수술이 가능한 병기가 되겠습니다. 3기 B는 기본적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인데 이것도 여전히 폐 안에 그 암이 국한되어 있지만 임파선이 좀 더 좀 올라가서 쇄골상수 임프절이라든지 아니면 반대쪽 종격동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임파선이 전이된 경우를 3기 B 폐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기 폐암은 이런 폐암이 폐 안에서 국한되어 있지 않고 뇌나 간이나 부신이나 뼈와 같이 폐암이 잘 전이하는 부위로 원격 전이를 한 것을 4기 폐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폐암의 치료는 진단 시의 병의 범위를 통해서 일단 우리가 치료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기, 2기 폐암인 것처럼 폐 내부에 국한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환자가 약 2 내지 30% 되는데 수술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고 주위 림프절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항암제나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한 후에 절제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다른 전기까지 전이된 경우에서는 주된 치료가 항암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치료 방법은 국소 치료, 그러니까 결국은 있는 부위에 관해서만 치료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전신적으로 효과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는 주로 국소요법이 돼서 우리가 폐암이 폐 안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 주된 우리가 치료 방법이 되겠고 항암요법, 호르몬, 생물학적 치료 여러 가지 이런 치료들은 전신요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한 것 같이 현대 암 치료는 이런 한 가지 방법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우리가 완치를 하거나 아니면 완치가 안 되더라도 생명 연장을 하거나 증상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치료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경우는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암만 치료 방법이 좋다 하더라도 환자가 그 치료를 견디지 못하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치료 방법이 어떤 면에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항암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암제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적절한 용량을 쓰고 스케줄을 해서 적절한 투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항암제 치료를 하는데 항상 우리가 효과가 있는 반면에 항암제라는 건
동전의 양면 같아서 독성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환자들은 독성이 조금 있지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항암제 치료에서 많이 도움을 받지만 어떤 환자들은 효과는 조금이고 독성이 많아서 어떤 경우에는 항암제 치료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혈액종양내과 의사에 의해서 판단해서 환자를 평가를 해서 이 환자에게 항암제 치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폐암 치료에서 결국은 국한되어 있느냐, 임파선까지 갔느냐, 아니면 원격 전이가 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 방법을 나누는데 결국은 우리가 완치를 위해서는 수술이 제일 중요한 치료지만 수술을 할 수 있는 환자는 일반적으로 한 30% 이상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암제 치료가 결국은 필요하게 되는데 항암제 치료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4기 폐암 환자에 있어서 항암요법이 표준 치료로 지금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절제는 불가능하지만 유도법이 필요한 경우 아니면 절제가 불가능하지만 폐 안에 여전히 국한되어 있어서 우리가 완치를 기대하고 치료하는 방법 이런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항암제 치료가 사용되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수술한 후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미세 전이를 막기 위해서 하는 보조 항암요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식적 그러니까 4기 진행된 폐암 환자들의 치료를 보면 항암 치료가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우선 많은 연구에서 90년대 이전까지는 과연 폐암 환자들에게 항암제 치료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 2000년 들어와서 여러 가지 많은 연구에 있어서 전이가 된 환자들에서 우리가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것이 증명된 바 있습니다. 항암제 치료는 한 가지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약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훨씬 더 배가가 되는데 폐암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두 가지 이상의 항암제를 쓰기도 하지만 현재까지는 2가지 항암제를 쓰는 것이 표준 치료입니다. 3가지 항암제를 쓰면 효과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성이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2가지 항암제를 쓰는 것이 환자한테 독성 측면이나 효과적인 면에서 가장 적절한 치료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령이거나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한 가지 항암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식적 항암제는 가능하면 환자의 전신 상태가 좋을 때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은 되게 정상적으로 골수가 회복되는 3, 4주를 간격으로 해서 4 내지 6번 정도, 약 6개월 정도 치료하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3기 폐암에서 수술은 가능하지만 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우선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해서 종괴를 충분히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3기 B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항암제랑 방사선 치료가 표준 치료가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다 방사선 치료만 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좀 더 병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게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 병원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병원들은 이런 3기 폐암 환자들한테는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역시 전신 상태가 좋은 환자가 대상이 되겠고 항암제는 방사선 치료하는 것과 후를 포함해서 약 2번에서 4번 정도의 항암제가 투여가 되고 또한 그 항암제와 방사선을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항암제랑 방사선 순차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하게 되면 효과는 좀 올라가지만 독성이 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전 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은 같이 하는 것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보조 항암요법에 대한 얘기인데 폐암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치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기에 발견해서 우리가 수술로 치료하는 1, 2기 폐암의 경우에도 반 이상이 재발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1980년대 이후로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최근에 2000년 올해 그러니까 놀라운 결과가 발표됐는데 우리가 수술한 후에 있어서 항암제 치료를 보조 항암요법을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를 해보니까 5년 무병 생존율이 약 5% 향상이 되고 5년 생존율이 약 4%가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5년 생존율이 4% 증가됐다 그러면 사실은 겨우 4%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세계에 발생하는 폐암 환자 수가 150만 명입니다. 150만 명 중에서 약 수술을 할 수 있는 환자가 아까 30% 정도라고 그러면 그 환자가 한 40에서 50만 정도가 됩니다. 그 40에서 50만 명이 수술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항암제 치료를 함으로써 4%가 향상이 된다 그러면 약 1년에 2만 명 가까운 환자가 5년 동안에 그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가 비록 숫자가 적을지는 모르지만 2만 명이라는 환자가 생명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그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병원 이제 외과 선생님들이랑 우리 과랑 도움을 많이 주셔서 그 세계 약 100여 개 나라, 그러니까 33개 나라의 148병원에서 참가를 했는데 그 중에 여기 약간 하얀 표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병원이 여기 참가를 해서 이 논문의 뒤에 보면 우리 병원의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소세포 폐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소세포 폐암이라는 것은 그 폐암의 약 20%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병기를 나누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세포 폐암은 기본적으로 항암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병기를 어떻게 나누냐면 폐 안에 국한되어 있느냐 아니면 폐의 범위를 벗어났냐. 이거는 방사선 치료를 한 번에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눕니다. 그래서 진행성 병기와 제한성 병기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소세포 폐암은 진행이 아주 빠른 암이고 그다음에 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6주에서 17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0에서 70, 약 1년 이상의 생존율을 보입니다. 그리고 항암제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되겠고 항암제 아주 반응이 좋아서 90% 이상의 환자가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항암제의 내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많이 하여도 조기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병기인 경우에서는 3년 살 수 있는 확률이 약 40%까지 보고되어 있고 진행된 병기에 있어서는 1-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치료 생존기간은 제한병기가 약 1년 반,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한 1년 정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세포 폐암, 이따가 이거는 방사선 선생님이 좀 말씀하시겠지만 결국은 그 소세포 폐암의 주된 치료는 항암제 치료지만 제한된 병기에 있어서는 항암제 치료랑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함으로써 훨씬 더 효과를 높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폐암이 요즘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이 과거에 비해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아주 많은 새로운 약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새로운 약들은 기존 항암제에 비해서 효과는 비슷하거나 좀 더 우수하면서 특히 부작용 측면에서 많이 개선됩니다. 제가 옛날에 90년대 초반에 레전트를 할 때만 하더라도 항암제 치료를 한번 받으면 거의 환자의 대부분은 다시는 항암제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런 두려움들이 환자들한테 많이 남아있지만 실제로 항암제를 치료 보면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편하게 항암제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분자 생물학적 표적 치료가 도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그 개발된 약들인데 더 많지만 아마 여러분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뭐 텍솔이라든지 탁소텔, 젬냐, 나발벤, 캠프토 이런 약들이 폐암에서 많이 사용됐고 시스플라틴과 카보플라틴은 폐암에 우리가 두 가지 약제를 병용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기본이 되는 약이고 이런 시스플라틴이나 카보플라틴 중에 하나와 이런 신약들을 하나를 쓰는 것이 현재 표준요법이고 이러한 치료는 어떤 약을 쓰든지 그 치료 효과는 동일하다고 생각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나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주치의가 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치료법이 이제는 도입되게 되는데 과거에는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환자가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세포 타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세포암이냐 비소세포암이냐 환자가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는 이런 병기도 물론 고려하지만 환자를 분자 유전학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어떤 약을 쓰면 어떤 환자가 더 효과가 좋을 건지 아니면 효과가 나쁠 건지 부작용이 더 심할 건지 나쁜 건지 아직 우리가 연구 단계에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머지않아 아마 실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자 표적 치료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암세포가 가지는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이 유전자 변이가 있고 한 가지 유전자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전자가 축적됨으로써 암이 결국은 수년, 수십 년의 경과를 통해서 우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암세포가 되면 이런 6가지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런 6가지 특징을 우리가 분자 유전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치료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일회사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일회사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상피 성장 인자의 수용체를 억제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피 성장 수용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암에서 다 가발현이 되어 있고 그런 가발현이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암세포가 가진 특징들을 좀 더 암이 더 잘 자라는 방향으로 조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피 성장 수용체를 억제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개발이 되는데 그런 물질을 우리가 투여함으로써 이런 세포 증식을 억제하거나 침인을 억제하고 전이 신생혈관을 억제함으로써 암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피 성장 수용체를 억제하는 물질 중에서 여기 GD183G라고 써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는 일회사라는 약입니다. 이건 제가 보던 환자 중에 하나인데 56세 여자가 선암으로 진단이 됐고 다발성 뼈전이가 진단된 환자고 1차 항암제, 2차 항암제에 실패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3차 항암제를 하든지 아니면 더 이상의 항암제 치료를 못하고 통증 조절이나 여러 가지 증상 완화를 위한 그런 치료만 하게 되는 환자인데 환자가 그 일회사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치료하고 나서 3개월 한 후에 이렇게 많이 좋아진 걸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환자의 전신 상태가 좋아져서 처음에 뼈전이가 너무 심해서 휠체어를 타고 왔었는데 그런 증상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우리 병원에서 약 110여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회사의 효과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보인 환자, 그다음에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병이 더 진행하지도 않고 좋아지도 않고 유지되는 환자가 약 40%의 환자가 그 질병 조정률이라고 하는데 환자가 그 도움을 결국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치료는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은 항암제만 쓰는 방법이었는데 항암제만 쓰는 것이 지나지 않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다 복합해서 이렇게 우리가 칵테일에서 먹듯이 분자 표적 지향적 치료제를 쓰기도 하고 신생혈관 억제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항체,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을 다 복합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더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몇 장의 슬라이드는 그다음에 제가 항암제를 치료를 하는 의사로서 환자들이 그 항암제 치료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항암제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대개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그 전신적 상태나 병의 상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항암제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환자는 도움을 받지만 어떤 환자는 도움을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암제라는 것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그 항암제를 주로 치료하는 의사들이 판단을 해서 환자한테 가장 적절한 방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항암제는 얼마나 자주 언제까지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항암제는 정상적으로 골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3, 4주 정도가 되면 정상적인 골수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3, 4주 주기로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되고 항암제 치료에 따라서는 매주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6주 만에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항암제 치료는 3, 4주마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항암제 치료를 언제까지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2000년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단 환자가 독성이 없거나 환자가 병이 진행하기 전까지는 계속 치료를 하는 것이 표준 치료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는 1년, 2년, 3년 이렇게까지 항암제 치료를 받는 사람도 가끔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항암제 치료라는 결국은 독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질과 그다음에 치료 효과와 그다음에 독성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6회 이상은 하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항암제 치료는 6번 정도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항암제 치료를 위해서는 꼭 입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외래 항암제 주사실이 있어서 가능하면 외래에서 편하게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검사를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첫 번째 치료할 때는 입원하는 게 좋지만 그 다음 치료부터는 우리가 외래 치료실에서 다니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한 가지 신약의 특징이라는 것이 모든 약들을 외래에서 쉽게 투여할 수 있도록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약을 만든 거기 때문에 절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외래에서 치료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암제 치료의 부작용은 왜 생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빨리 자라는 세포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도 암세포처럼 빨리 자라는 그런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골수, 구강점막, 위점막, 모발, 생식기관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죽지만 정상적인 이런 세포도 죽기 때문에 결국은 골수가 죽으면 백혈구가 떨어질 거고, 구강점막이 죽으면 우리 잇몸이 헐게 될 거고, 위장관 점막이 헐게 되면 우리가 설사나 배가 복통이 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모발이 하면 탈모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생식기관이 상하니까 젊은 사람한테는 그 불임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다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작용들은 우리가 3, 4주가 되면 정상적으로 다 회복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항암요법 중에 대체요법이나 민간요법을 병행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본 분이 계신데 저의 대답은 항상 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대체요법이나 민간요법을 통해서 효과를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년간 미국이나 여러 가지 나라를 통해서 그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적이 50만 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치료에 사용하고 있고 검증을 받은 것은 50여 종이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증이 되지 않은 치료를 하는 것은 권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민간요법이 약 자체의 독성도 나타날 수 있고 항암제 치료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치료하는데 야채만 먹는다든지 그런 균형 잡히지 못한 시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암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는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 병원을 비롯해서 많은 연구기관에서 임상시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환자 또는 정상인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환에 대해서 최상의 치료법을 밝히고자 하는 치료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받고 있는 그런 치료법의 대부분도 결국은 우리나라나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세계 여러 나라 이존에 있던 환자들이 자기 몸을 임상시험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현재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임상시험에 기회가 있으면 결국은 본인은 혜택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본인이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 다음에 있는 우리 후손들이 치료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임상시험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좀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우리 병원의 혈액종양내과에 있는 스태프들과 여러 의료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종양내과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케어를 빌고 있습니다.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